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돌레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오래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BIP 110 비트코인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 110 논쟁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개선 제한 110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입니다. 2부 영상이죠. 저는 블록 사이즈 전쟁에서는 스몰 블로크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IP 110의 기술적인 내용만은 아닙니다. 이 논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와 만나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블록 공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용자가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다른 데이터도 기록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BIP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BIP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비트코인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입니다. 비트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비트코인의 규칙이나 기능의 변화를 제안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바꿀 것인지, 기존 비트코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검토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제안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야기할 BIP 110입니다. 정식 명칭은 Reduced Data Temporary Soft Fork 정도가 됩니다. 우리말로 쉽게 풀어보면 데이터 사용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인 소프트 포크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도대체 왜 이런 제안이 나왔을까요? 비트코인은 원래 전자적인 돈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 제목부터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입니다. 중앙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직접 가치를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디널스 그리고 인스크립션 같은 것입니다. 비트코인 블록 안에 그림이나 문자 등 여러 데이터를 기록하는 용도가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논쟁이 생겼습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돈인데, 화폐인데 한정된 블록 공간을 그림이나 토큰 같은 데이터로 채우는 것은 비트코인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 반대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수수료를 제대로 지불하고 비트코인의 합의 규칙을 지키고 있다면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사용자가 결정할 문제다. 바로 여기서 BIP 110 논쟁이 시작됩니다. BIP 110은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BIP 110은 단순히 나는 인스크립션이 싫다 이런 의견을 말하는 수준의 제안이 아닙니다. 실제 비트코인의 컨센서스 룰, 즉 규칙에 일정 기간 제한을 추가하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BIP 110 업무는 이를 약 1년 동안 적용하는 임시적인 규칙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데이터 필드의 크기를 제한하고 이미 데이터를 대량으로 집어넣는 방법을 제약하자는 것이죠. 제안서가 밝히는 목적도 비교적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의 이미 데이터 저장소가 되는 방향보다 돈으로서 비트코인에 다시 우선순위를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은 단순히 사진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철학적인 논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저도 이 문제를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비트코인 블록 안에 돈과 직접 관계없는 데이터를 넣는 것이 문제라면은 비트코인의 맨 처음 블록은 어떨까? 그래서 시간을 2009년 1월 3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 바로 제네시스 블록. 블록 번호로 이야기하면 블록 제로인데요. 그런데 이 블록 안에는 아주 유명한 문장 하나가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직접 넣은 문장입니다. The Times 2009년 1월 3일 재무장관 은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두다.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해야 됩니다. 미국의 시사 잡지 타임 매거진이 아니고 영국 신문 The Times입니다. 실제로 2009년 1월 3일 The Times 신문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트코인 송금 내용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문장은 누가 누구에게 비트코인을 보냈다는 내용도 아니고 몇 비트코인을 보냈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문의 헤드라인입니다. 그런 문장이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 안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오늘날의 인스크립션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장되는 기술적인 방식도 다르고 데이터의 크기도 다르고 사용 목적도 다릅니다. 사토시는 신문 한 면의 사진을 통째로 집어넣은 것도 아닙니다. 짧은 문장 하나를 넣었죠. 따라서 사토시 나카모토도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비트코인에 무엇이든지 넣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에서도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비트코인 블록에는 돈과 직접 관계없는 데이터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부터 이미 그런 데이터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왜 이런 문장을 넣었을까요? 사토시가 정확한 이유를 장문의 설명으로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타임 스탬프, 즉 쉽게 말해서 이 블록은 최소한 2009년 1월 3일 이후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역사적 증거입니다. 신문 헤드라인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여기서 한 가지 의미를 더 발견합니다. 바로 은행 구제금융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융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대규모 구제금융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등장한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에 은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이라는 문장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비트코인이 왜 태어났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어려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토시가 넣은 신문 헤드라인은 괜찮고 누군가 넣은 다른 문장은 왜 안 되는 것일까? 문장은 괜찮고 사진은 안 되는 것입니까? 100바이트는 괜찮고 1만 바이트는 안 되는 것입니까? 돈과 관련된 정보는 중요하고 예술작품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중요성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바로 여기서 BIP110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가 비트코인의 블록 공간 사용에 대해 좋은 데이터와 나쁜 데이터를 구분할 권한을 갖는가라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BIP110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비금융적인 대량 데이터를 스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메일에서 말하는 그 스팸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네트워크의 중요한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비트코인의 블록 공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량의 데이터를 기록하면 다른 사용자는 자신의 거래를 넣기 위해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데이터가 계속 커지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비트코인은 돈이다. 돈으로서의 기능을 지켜야 한다. 저는 이 주장에도 상당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쪽의 질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데이터가 정말 스팸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이 질문 정말 무겁습니다. 오늘은 사진을 스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어떤 정치적인 문장을 스팸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특정 종류의 거래를 스팸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비트코인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퍼미션리스입니다. 누군가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규칙을 만족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거래는 좋은 거래이고 저 거래는 나쁜 거래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비트코인의 중립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BIP110 반대쪽에서 우려하는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이터나 허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제네시스 블록에 신문 헤드라인이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오늘날 대용량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블록체인에 넣는 것이 사토시의 철학이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역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토시의 짧은 문장 하나와 현대의 대규모 인스크립션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간단히 결론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최소한의 규칙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규칙을 변경하는 힘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 바로 여기서 노드가 중요해집니다.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계속 같은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풀노드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회사의 서버 하나가 모든 거래를 승인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노드들이 자신이 받아들인 규칙에 따라
블록과 거래를 검증합니다. BIP 110 역시 누군가 제안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트코인에 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노드 운영자, 채굴자, 경제적 참여자들이 각자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 자체가 비트코인의 독특한 거버넌스입니다. 누가 어떻게 규칙을 정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회사라면 CEO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라면 국회가 법을 정하고 정부가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는 그렇게 집행할 국가도 없고 비트코인에는 국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도 없습니다. 그러니 규칙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어려움 자체가 비트코인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21년 된 인터넷 기업의 프로그램이라면 CEO가 내일 업데이트하라고 지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그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의 생각으로 2100만 개라는 공급량을 바꿀 수 없고 누구 한 사람의 생각으로 거래를 막을 수도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IP 110의 진짜 의미는 더 깊습니다. BIP 110을 단순히 오디널스를 막는 제안이라고만 이해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이 던지는 질문은 오히려 이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돈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데이터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런 제한을 합의 규칙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가? 둘 다 비트코인을 지키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철학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논쟁에서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200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9년 1월 3일 아직 비트코인의 가격도 없었습니다. 거래소도 없었습니다. ETF도 없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없었습니다. 월스트리트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토시는 그날 그 첫 번째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 안에 숫자만 남긴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설명하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은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 17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에는 무엇을 기록할 수 있는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첫 번째 블록에 들어간 그 한 줄의 문장이 17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논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BIP 110이 무조건 옳다 혹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논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라고 너무 쉽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탈중앙화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논쟁하고 코드를 만들고 노드를 운영하고 채굴하고 자신이 받아들일 규칙을 선택하면서도 하나의 네트워크를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탈중앙화의 진짜 어려움일지도 모릅니다. 호들레에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디널스도 안 하고 인서크립션도 관심 없는데 이걸 왜 알아야 합니까? 그런데 저는 장기 비트코인 투자자일수록 이런 문제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규칙이 쉽게 바뀌지 않는 네트워크입니다. 2100만 개라는 공급량도 내 비트코인을 내가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누구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도 결국 모두 비트코인의 규칙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BIP 하나의 내용을 넘어서 비트코인의 규칙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바뀌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보호하기 위해 규칙을 더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규칙을 적게 만들어야 됩니까? 블록 공간을 돈을 위해서 보호해야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 정당한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그 사용 방법을 시장에 맡겨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스팸을 정의할 것인가? 저는 이 질문에 아주 간단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답을 쉽게 말하는 순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항상 논쟁이 있었습니다. 블록 크기를 둘러싼 논쟁도 있었고 세그윗을 둘러싼 논쟁도 있었고 탭루트를 둘러싼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트코인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두고 사람들은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비트코인이 살아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첫 번째 블록에 신문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은행이 다시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시대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우리에게 정답을 남긴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신 질문을 남긴 것일지도 모르죠. 돈은 누가 통제해야 하는가? 규칙은 누가 만드는가? 그리고 개인은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가? 17년이 지난 지금 BIP 110이라는 새로운 논쟁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다시 그 질문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제한해야 하는가? 그리고 반대로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가? 저는 이것이 이번 BIP 110 논쟁을 바라보면서 우리 호들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매일 변합니다. 뉴스도 매일 변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한다면 가격보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도대체 어떤 원칙 위에서 움직이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장기 투자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는 저는 비트코인 호돌리였습니다. 빰.